안녕하세요 여러분, 형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근대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양무 운동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서양 근대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 청나라 후기의 정치 세력, 그리고 청나라의 공행무역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고, 1차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2차 아편전쟁, 그리고 양무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절대로 헷갈리시고 까먹으면 안 되는 거 두 가지 포인트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비교하는 거예요.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야? 1차 아편전쟁의 결과 맺어진 이 난징 조약과, 그리고 2차 아편전쟁 결과 맺어진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 이 내용을 비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뭐랑 뭐를 비교하라고요? 1차 아편전쟁 결과 맺어진 난징 조약, 그리고 최애국 대우 치해법권이 포함된 추가 조약, 그리고 2차 아편전쟁 결과 맺어진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연표예요. 무슨 연표? 네, 이 태평전국 운동 2차 아편전쟁 양무운동 연표입니다. 태평전국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2차 아편전쟁이 터졌고, 이 2차 아편전쟁 결과 맺어진 텐진조약, 베이징조약, 이걸 통해 모든 원하는 걸 얻은 영국, 프랑스 같은 열강이 청나라 정부를 도와주면서 이 서양 열강의 지원을 받아 한족 지식인, 신사들이 태평전국운동을 진압을 하고, 그 진압하는 과정 중에 양무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내용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와있는 탐구자료들 여러분들 확실하게 꼼꼼하게 꼭 살펴보시고요. 이게 뭐 천조전무제도에 대한 내용들, 무릇 천하의 토지는 선한 사람이 함께 경작해야 한다 내용 나오고, 이런 각종 지도들, 태평전국운동의 지도, 1, 2차 아편전쟁에 맺어진 텐진조약, 베이징조약, 난징조약 지도, 이런 것들, 또 용어 풀이, 탐구자료를 제가 정말 꼼꼼하게 골라요. 세계사 다종 교과서 다 보고, 중학교 교과서도 보고, EBS까지 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움될 만한 탐구자료 넣어드리는 거니까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이제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무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무운동 같은 경우는 일단 배경부터 볼게요. 배경, 1차, 2차 아편전쟁 모두 청나라는 서양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태평천국운동 1851년부터 1864년까지 진행된 이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 열강의 힘을 여실히 느꼈죠. 2차 아편전쟁 결과 맺어진 텐진조약, 베이징조약, 이걸 통해서 원하는 걸 얻은 영국, 프랑스가 이 서양 열강이 청나라를 지원해 주었고, 이 서양 열강의 지원을 받아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데 앞장섰던 애들이 누구예요? 네, 증국번, 이홍장 같은 한인 출신의 관료들, 신사층들, 얘네들이 이제 서양 열강의 지원을 받아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개혁이 필요하구나, 서양의 군사력 얼마나 뛰어난지, 서양의 군사력과 기술, 이거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양무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1861년부터 94년까지 양무, 말 그대로 힘을 기르자, 서양의 기술에 받아들여 힘을 기르자라는 양무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구호는 중체 서용, 중국의 기본적인 체제, 정치 체제, 소프트웨어는 유지하고 서용, 서양의 물질 문명, 기술 문명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슷한 용어로 우리 한국사에서 동도서기, 그리고 구본신참, 이런 게 있었죠. 중체, 정신문명, 그러니까 제도, 문화, 요런 건 이제 중국 걸 유지하고 기술 문명만 서양 거를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자, 이런 양무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관청이
총리야문이라는 거예요. 이 양무운동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 만든 양무운동을 총괄하는 관청입니다. 이 총리야문의 주도 아래 각종 근대적인 공장도 수립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 공장 알아두세요. 난징. 한때는 태평천국 운동이 이곳을 점령하여 천경으로 바꾸고 수도로 삼았었죠. 근데 이제 이 진국본 이용장 같은 애들이 서양 열강의 지원을 받아 서양의 무기로 무장한 향용, 단련 등을 데리고 이 난징마저 다시 탈환을 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인 도시죠. 태평천국 운동의 수도가 되었지만 이 양무파, 진국본 이용장이 이끄는 향용들이 다시 이 난징을 태평천국 운동의 세력으로부터 빼앗아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난징에 굉장히 유명한 공장 금릉기기국이라는 걸 만들어요. 금릉기기국. 그래서 여러분이 난징을 정리할 때는 동진의 수도였다, 명나라의 수도였다, 태평천국 운동의 수도였다, 중화민국의 수도였다, 그리고 양무운동 때 금릉기기국이 설치되었다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육해군을 창설합니다. 서양식 육해군을 창설하는데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베이징 앞에 있는 텐진에 이 서양식 해군을 기르기 위해서 해군사관학교에 해당하는 수사학당이라는 학교도 만들어요. 이게 이제 해군사관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자료에 난징에 금릉기교국을 설치했다, 뭐 총리야문을 개설했다, 텐진에 수사학당을 설치했다 이러면 양무운동이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학생도 파견해요. 이건 이제 15개정 교육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다만 양무운동의 한계는 뭐냐면 지금 이 양무운동을 이끌고 가는 애들이 누구예요? 청나라 황실인가요? 아닙니다. 증국본 이용장 같은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한인 신사들이에요. 이 한인 신사들이 지방에서 그들 나름대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양무운동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처럼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일괄적으로 착착착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방의 세력가들인 지방 한인 신사들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청나라가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앙은 누가? 만주족들이 지배하고 있고 이 만주족은 이 양무운동에 그닥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양무운동을 이끌어가는 건 지방에 있는 한족 신사들,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근대적인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런 기업 활동에 대해서 관리들이 감독을 너무 지나치게 했어요. 이걸 관독상판이라 그래. 이러니까 뭔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번의 실패를 맛보는데요. 첫 번째는 프랑스와 싸운 거예요. 청프전쟁. 이 청프전쟁은 베트남의 소유권을 두고 청나라랑 프랑스랑 싸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청나라가 패배하는데 이게 한국사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제 청나라가 베트남을 두고 프랑스랑 싸우다 보니 전쟁이 많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좀 지원군을 끌고 올 수 없을까 하고 살펴보니 조선 땅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주둔해 있는 거야. 그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 땅에 청나라 군대 3,000명이 주둔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3,000명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500명의 군대를 프랑스랑 싸우기 위해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주둔한 청나라 군대가 3,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어든 거야. 그래서 김옥균, 급진계합파의 김옥균이 지금이다! 이래가지고 일본의 지원을 힘입어서 갑신정변을 일으키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랑 일본은 텐진조약을 맺어요. 2차 아편전쟁 결과 맺은 텐진조약이랑 이름이 같죠. 여튼 이 청나라랑 일본의 텐진조약 내용은 뭐예요? 현 시간부로 조선 땅에 주둔해 있는 이모곤란 이후로 조선 땅에 주둔해 있는 청나라 일본 군대를 모두 철수시키고 어느 한쪽이 조선의 군대를 보낼 일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같이 상호간에 동시에 군대를 파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일어났던 게 바로 양무운동의 두 번째 실패, 청일전쟁이에요. 청프전쟁이 베트남의 소유권을 두고 싸운 거라면 청일전쟁은 우리 조선의 소유권을 두고 청나라랑 일본이 싸운 겁니다.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봉준이 중심이 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지 못했던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게 도와달라 그랬고 이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면서
텐진 조약에서 약속한 대로 일본에게 통보하고 청나라 일본 군대가 동학 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동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제 우리나라를 두고서 전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청나라가 비참하게 패배해요. 그래서 이젠 변명의 여지가 없죠. 프랑스랑 싸워서 진 거는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프랑스가 워낙 뛰어난 나라니까 일본과 싸워서 진 거는 이건 좀 너무한 거죠. 그래서 일본과의 패배로 양무운동의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무운동이 끝나는 시기가 1894년인 거야. 청일전쟁으로 양무운동이 끝나거든요. 청일전쟁이 1894년에서 95년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청일전쟁의 패배로 양무운동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청일전쟁 자체가 중체소용에 기반한 양무운동의 청나라와 문명개화론에 입각한 메이지 유신 일본이 싸운 거잖아요. 여기서 일본이 이겼다는 거는 그쵸, 메이지 유신 문명개화론이 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청나라도 변화를 시도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변법자강운동이에요. 다른 말로는 무술변법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1898년 무술년에 법을 바꾸자라는 게 변법자강운동입니다. 변법자강운동의 배경, 청일전쟁의 패배에서 모든 게 시작해요. 이 청일전쟁의 패배하고 1894년부터 95년까지 진행된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고 청나라랑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이게 진짜 상황이 변한 거야. 그전까지 이 갑진정변 이후에 청나라랑 일본이 맺은 조약은 텐진 조약이야. 말 그대로 청나라 땅인 텐진으로 이 청나라가 일본을 부른 거야. 조약 맺고 싶으면 니네가 와. 근데 지금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니까 어디서 조약을 맺었죠? 일본 땅인 시모노세키. 일로 청나라를 부른 거예요. 이제 니네가 와.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게 되는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 일단 타이완을 넘겨라. 그래서 타이완은 이때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식민지는 조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보다 타이완이 먼저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요. 근데 참 특이한 건 같이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경험했는데 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한 타이완은 정작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타이완뿐 아니라 요동까지, 랴오동반도, 요동반도까지 일본은 청나라에게 받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동반도는 결국 일본이 먹지 못해요. 왜냐면 이제 이 중국, 청나라는 서양 열강 모두의 꿀단지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갑자기 딱 껴들어가지고 청나라로부터 막대한 이권을 뺏어가는 거잖아. 타이완이야 중국 대륙과는 관련 없는 섬이니까 타이완을 일본이 할양받는 것까지는 서양 열강이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요동반도는요. 네, 여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야. 중국의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에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서양 열강이 야 이건 선 넘었지 이래가지고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삼국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시행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일본은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일본은 누구에게 원한을 가지냐? 러시아에게 원한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가 아시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청나라를 이긴 걸로 부족하구나. 누구까지? 러시아까지 박살내야 되는구나. 이래서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해서 나중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청일전쟁의 패배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이 할양되고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열강의 이권 침탈은 정말로 더 심화되게 됩니다. 양무운동의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무운동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캉유웨이, 양치차오, 다른 말로 양계초라고 합니다. 청나라 말기에 우리 공양학파 기억나죠? 공자는 개혁가다 했던 이 공양학파. 이 공양학파인 캉유웨이랑 양치차오들이 중심이 돼서 시행했던 게 변법자강운동이에요. 그들은 이제 뭐를 모델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우리도 일본처럼 단순히 기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정신문화, 나라를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제도와 문화, 정치체제까지도 서양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면서 정치제도의 개혁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그들은 서도서기, 서양의 기술뿐 아니라 서양의 도, 정신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기술뿐 아니라 정신문명까지, 제도와 문화까지 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문명개화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뭐가 되어야 한다? 입헌군주제가 되어야 한다. 공화제 아닙니다. 일본의 항요헤야 양케차오 같은 공양학파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정치제도의 개혁을 주장했고, 서도석이 우리 정신문명까지 다 받아들이자. 그래서 일본처럼 우리도 입헌군주제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화정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거, 광서제가 지원했다. 광서제가 청나라 황제예요. 당시 광서제는 본인이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입헌군주제가 황제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거잖아. 황제는 상징으로만 남고 실질적인 나라는 국민의 손으로 뽑힌 의원들이 이끌어가겠다라는 건데, 광서제는 본인이 황제임에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이 캉유웨이랑 양치차오의 변법 자강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황제였던 광서제의 지원을 받은 캉유웨이랑 양케차오는 본격적 개혁을 시행하는데, 그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 과거제를 개혁한 거예요. 자, 이 개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뭐랑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은, 광서신정, 나중에 의화단 운동 이후에 서태후가 중심이 된 청나라 황실의 개혁, 이 광서신정의 내용이랑 변법 자강 운동을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과거제를 개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워딩에 주의하세요. 과거제를 개혁한 겁니다. 폐지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 과거제는 팔고문이라는 걸로 시험을 봤어요. 팔고문. 팔고문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굉장히 형식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실용적인 글짓기가 아니라, 흔히 여러분 유교하면은 막 공자왈, 맹자왈, 공자께서 가라사대, 맹자께서 가라사대, 막 이런 형식이 있잖아. 그 형식을 엄청나게 따졌어요. 근데 지금 이 변화하는 시대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보겠다 해서 과거제를 개혁하면서 팔고문을 폐지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뭐랑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은, 자, 이 변법 자강 운동에선 과거제를 폐지한 게 아니라 개혁한 거고요. 그 말이 뭐야? 뭘 폐지했다는 거야? 팔고문을 폐지한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광서신정에선 과거제를 아예 그냥 폐지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신교육을 실시하고 상공업을 육성하고 특히 입헌군주제와 의회를 설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 관청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제도국이라는 거예요. 양무운동에 총리아문이 있다면 변법자강운동에서는 제도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해요. 황제가 도와주는데 왜 실패하냐? 당시 청나라 황실의 실권자는 광서제가 아닙니다. 광서제의 어머니인 서태후였어요. 서태후는 굉장히 권력 욕심이 많아서 아들인 광서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본인이 나라의 권력을 쥐었고요. 광서제에게 권력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광서제가 이런 식의 개혁을 하는 걸 못마땅해했어. 왜 네가 뭔데 우리 황실의 힘을 약화시키는 입헌군주제를 하겠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보수파였던 서태후가 누구를 끌어들이냐? 위안스카이. 위안스카이 당시 이제 청나라의 군사권을 쥐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청나라의 장군이면 당연히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 황제인 광서제에게 충성해야 되죠. 원래 위안스카이는 광서제를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광서제가 위안스카이에게 너가 지휘하고 있는 이 군대로 이 변법자강 운동을 잘 돌아갈 수 있게 지켜라 라고 했는데, 서태후가 위안스카이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광서제를 배신해요. 위안스카이 첫 번째 배신입니다. 제가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했죠. 광서제를 배신하고 서태후 편에 슉 붙어가지고 결국 위안스카이를 끌어들인 서태후의 방해로 인해 변법자강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 위안스카이와 서태후의 방해를 무술변법을 방해한 정변, 무술정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게 다 그 무술년 1898년에 일어나던 일이야. 변법자강운동, 이 무술정변이 실제로 진행된 건 100일 정도예요. 그래서 이 무술변법을 보수파인 서태후와 위안스카이가 무술정변으로 진압해버린 겁니다. 그 광서제는 궁궐에 유폐당하고 캉유웨이와 양쯔차오는 중국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백일천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변법 자강 운동이 실패하게 되고요. 하나, 변법 자강 운동이 시작된 연도가 1898년입니다. 그러니까 청일 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 맺고 3년 뒤에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뒤처리를 하고서 이 시기를 묻는 것도 기출 문제에 나왔습니다. 청일 전쟁 끝나고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청일 전쟁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 맺고 3년 뒤에 어느 정도 더 혼란을 수습하고 시작한 게 무술 변법 자강 운동이지만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서태후와 위안스카이의 무술 정변으로 실패했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1년 뒤에 의화단 사건이 터집니다. 자, 그 전에 있었던 양무운동과 변법자강운동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면 태평천국 운동과 이 의화단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 의화단은 여러분이 태평천국 운동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태평천국 운동과 확실히 비교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1851년부터 64년이죠. 자, 그럼 의화단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뭐냐? 의화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당시 중국에 의화권이라고 하는 그 민간 기수련 단체가 있었어요. 기수련 단체. 여러분, 오늘날도 그 중국 보시면 그 중국 아저씨나 아줌마들이 넓은 광장에 나와가지고 막 손발 이상하게 막 휘두르면서 막 태극권 이래가지고 기수련 하는 거 있죠? 그런 민간 기수련 단체인데 여기에 뭐가 섞인 거냐? 백년교도가 또 섞인 거예요. 백년교도 참 징하죠. 그래서 이 백년교도의 한 분파가 의화권과 엮여서 이 종교적인 성격이 엉키면서 일어나게 된 게 의화단 사건입니다. 중국은 농민반란의 특징이 종교랑 연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후한 말에 이 도가의 각종 참의설이 섞여서 나온 태평도. 이 태평도의 영향을 받아서 황건적의 난이 발생하죠. 그리고 원나라 말기에 백년교도가 등장합니다. 이 백년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왔던 게 홍건적의 난이죠. 주원장이 이걸로 황제가 됐죠. 그런 다음에 청나라 후기, 우리 건륭제가 죽고 가경제 때 또 한 번 백년교도의 난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의화단 운동 역시도 백년교도가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얘네들이 왜 민간 기수련 단체인 얘네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 난을 일으켰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청나라가 정말 답이 없다라는 게 양무운동의 실패, 변법자강운동의 실패로 증명이 됐잖아요. 열강은 이제 눈치 안 보고 청나라를 야금야금 뜯어가게 됩니다. 청나라가 정말 종이호랑이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 각종 광산채굴권, 조차지 설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철도를 무지하게 가져가요. 철도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인 철도부설권을 가져갑니다. 이게 왜 필요하죠? 일단 철도를 설치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야. 철도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가면 일단 그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에 있는 땅 다 뺏어가고요. 그리고 그 땅을 뺏긴 백성들을 강제로 징발해서 철도를 설치하는 노동력으로 쓰고요. 또 철도를 건설할 때 필요한 돈은 청나라에게 빚을 지어가지고 충당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청나라의 돈과 청나라의 백성들의 땅과 청나라 백성들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철도, 그 철도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모든 이권은 다 열강이 가져가는 거야. 이것만큼 꿀이 없죠. 그리고 이 조차지라는 건 뭐냐면 서양 애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조차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조차지로 설정된다는 건 그 안에서는 서양인들이 마음껏 장사도 하고 건물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할 수 있는 거야. 사실상 서양 열강이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권 침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양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이권을 확대하니까 당연히 이런 이권을 빼앗긴 백성들은 서양에 대한 증오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증오가 특히나 커지게 된 건 크리스트교의 확산이었어요.
이제 2차 아편전쟁 결과 이 텐진 조약으로 크리스트교가 합법화되고 서양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짓고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 전통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기독교에서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사를 금지하잖아요. 근데 이 제사는 중국 전통이니까,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기독교는 평등을 이야기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좋아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야.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제사를 거부하고, 근데 이제 기존의 중국 전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니까 서로 이제 막 손가락질 하는 거죠. 너 왜 제사를 안 지내냐, 이 조상님에 대한 공경도 모르는 쌍놈, 이러면 어디 귀신들에게 절하고 있냐, 이 나쁜 놈들, 여기 이제 서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과 기독교의 확산으로 인해 배배 감정, 이 외세에 대한 반발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의화단이, 의화권에 기반한 이 의화단이 퍼지게 되는 거야, 중국 민중들에게. 얘네들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건 다 저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 때문이다. 저 서양이 중국에 들어오고 나서 이 나라에 좋아진 게 뭐 있냐. 저 서양 열강 놈들이 철도 짓고 광산 뺏어가고 조차지 설정하고 또 막 각종의 서양 오랑캐놈들이 와가지고 기독교 전파하고 교회 지으면서 그들은 조상님들에 대한 공경도 모르고 예절도 모르는 놈들이다. 우리가 멸양, 저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야 한다. 누구와 함께? 청나라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청나라를 부흥시켜서 서양 놈들을 몰아내자는 거예요. 태평천국운동은 뭐였죠? 멸만응안이었죠. 근데 의화단은 부청멸양이야. 그러니까 바라보는 증오의 대상이 다른 거야. 태평천국운동은 기독교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만주족을 몰아내야 한다, 만주족을 증오하는 거였다면, 의화단 운동은 오히려 그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모든 건 서양 때문이다, 서양 열강을 몰아내자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전개가 이 의화단은 산동 지방에서 붕괴합니다. 그러면서 반기독교, 반크리스트교,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만든 교회와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의 상징인 철도를 파괴하고 각지의 외국인들을 공격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잠깐 비교해드리면, 여기가 요동반도고 요쪽이 산둥반도죠. 이 산둥반도는 의화단 운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나중에 그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중에 그 중국에게 요구한 21개조 요구의 지역이기도 해요. 독일이 가지고 있던 이권 넘기라고. 자, 우리 한번 비교해 볼게요. 태평천국 운동은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거라면 의화단 운동은 반기독교죠.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이 멸만응안이라면 의화단 운동은 부청멸양,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이 광둥성에서 시작해서 강남지방을 휩쓸었다면 의화단 운동은 산둥에서 시작해서 화북지방을 휩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는 이 의화단 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합니다. 왜? 부청멸양이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의화단과 함께 힘을 합쳐서 멸양, 외세를 배척해보자 라고 하고, 청나라는 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지 않아. 근데 얘들아, 이게 좀 심각한 게 지금 의화단이 공격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철도, 외국인, 다 서양 애들 거란 말이야. 이건 국가 대 국가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청나라 정부가 오히려 후원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 의화단 애들이 어디까지 진출하냐? 청나라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 아래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진출해서 어디를 습격하냐? 2차 아편전쟁 결과 텐진 조약으로 베이징에 외국 공사들이 있었잖아요. 이 외교관들까지 습격하는 거예요. 원래 이 외국 공사관을 청나라 정부군이 지켜주고 있었는데, 청나라 정부가 지금 의화단을 후원하면서 청나라 황실에서 서태후가 명을 내린 거야. 베이징에 있는 이 외국 공사관을 보호하고 있는 청나라 군대를 다 철수시켜라. 이래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샥 빠지고 그 틈을 타서 이 의화단 애들이 외국 공사관까지 습격을 한 겁니다.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다른 나라의 외교관을 습격을 한 거야. 이때 외국 공사관이 불타고 수많은 외교관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이래서 서양 열강이 완전 돌아요. 그래서 무려 8개국 연합군, 영국, 일본, 독일, 러시아 등등 8개국 연합군을 만들어서 출동해서 의화단 운동 진압을 하고
베이징까지 점령을 합니다. 지금 베이징이 2번 점령됐죠. 그 2차 아피언 전쟁, 그 텐진 조약 이후에 한 번 베이징 조약 맺기 전에 점령됐고, 지금 또 한 번 의화단 운동으로 점령이 된 겁니다. 자, 이때 서양 열강에 의해서 다시 한번 베이징이 점령당하고 의화단 운동이 잔혹하게 진압이 되고요. 그 결과 이 의화단 운동 결과 맺은 게 신축 조약, 다른 말론 베이징 의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차 아편 전쟁 결과 맺은 텐진 조약으로는 베이징의 외국 공사를 주둔시켰죠. 근데 지금 의화단 운동으로 맺어진 신축 조약으로는 이제 군대까지 주둔시킨 거야. 왜? 너희 청나라 못 믿겠다 이거지. 너희 청나라 못 믿겠다. 이제 너희 청나라 땅에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관, 선교사, 교회, 철도 이런 건 우리가 직접 보호하겠다라 그래서 아예 군대까지 주둔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의화단 운동 때 8개국 연합군이 출병했잖아요. 이때 일본과 영국이 눈이 맞아.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잘 싸웠거든요. 이때 이걸 보고 영국이 일본 쓸만한데 뭐에 쓸만해? 우리 영국의 패권에 방해되는 러시아를 견제할 때 쓸모 있겠다. 당시 영국과 러시아가 엄청난 경쟁 관계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할 거야.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 간섭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조선 정부가 러시아를 끌어들일 생각을 하잖아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한번 뭐 해보자. 이래서 러시아랑 밀약을 맺으려고 그러니까 영국이 러시아 안 돼! 이래가지고 거문도를 점령하잖아요. 당시 이제 러시아는 부동항,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 필요해서 조선과 밀약을 시도했고, 이렇게 러시아가 진출하는 걸 견제하던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랑 본인이 직접 싸우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일본을 용병으로 고용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일본도 떼땡큐죠. 왜? 일본도 느꼈지. 이 삼국 간섭으로 우리 일본이 아시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꺾어야 되는구나. 근데 일본이 러시아를 혼자 힘으로 이기는 건 힘드니까 동맹이 필요하다. 이런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영일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빵빵한 지원을 등에 업고 결국 일본이 러시아랑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러일 전쟁 결과 결국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포츠버스 강화 조약으로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그 러일 전쟁 이후에 결국 조선은,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자, 이거 연도를 좀 명확하게 적어야죠. 러일 전쟁은 1905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후에 이제 청나라는 지식인들이 둘로 갈라집니다. 기존의 입헌파의 힘이 약해져요. 왜냐면 입헌파는 청나라 왕실 세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을 하자는 건데, 지금 얘들아 사실 의화단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 청나라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 무능하지 않나요? 애초에 이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어. 청나라 황실이 이 의화단이 이렇게 서양 열강의 교회, 철도, 외국인을 공격할 때 이거를 적절하게 통제했으면, 진압을 하고 서양 열강에게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미안하다, 피해 입은 거 보상하겠다 했으면 이 정도까지 않았어. 근데 이 의화단을 말려도 모자랄 청나라 정부가 오히려 이거를 방관하고 지원해서 외교관까지 습격하게 하는 이런 문제로 지금 확산된 거잖아요. 이런 청나라 정부의 무능한 모습을 보고 이제 청나라 답이 없다. 혁명만이 답이다. 아예 나라를 새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혁명파가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난 게 광서신정이에요. 광서신정은 이제 의화단 운동 이후에 중국이 완전히 진짜 서양 열강의 군대까지 주둔하면서 거의 이건 식물인간, 반식민지화 돼버립니다. 이러니까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 세력도 야씨 나라 망할 수도 있겠는데 개혁이 필요하겠는데 해서 광서신정은 서태후 등 보수파들이 주도한 거예요. 보수파. 그래서 이 변법자강운동, 광서신정은 그 전에 캉류웨이랑 낭치차오 같은 이 괴화파, 입헌파들이 주도했던 변법 자강운동과 여러분들이 내용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서태후 등 보수파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광서신정에서 입헌군주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헌군주제라는 게 뭐예요? 황실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나라는 국민들의 손으로
투표를 통해 뽑은 그 의원들이 의회를 만들어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즉 입헌군 주제하겠다는 거는 국민들에게 투표권, 참정권을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투표를 통해 뽑힌 의원들이 의회를 만들어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그 의회의 성격을 지닌 자의국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에 구식적 과거제는 필요 없다. 새로운 교육제도를 가져오겠다 해서 변법자강운동과 차이는 여기서 나오죠. 변법자강운동은 팔고문 폐지를 통한 과거제 개혁이었다면 광서신정은 아예 과거제를 폐지한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완전히 서양식의 새로운 군대인 신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 입헌군주제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의회 성격 가진 자의국 만들고 과거제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군대를 만들겠다. 이 모든 내용을 담은 게 흠정 헌법 대강이에요. 흠정 헌법 대강. 근데 이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실제 뚜껑을 까보니 입헌군주제는 웬 말인가요? 전제군주제예요. 그리고 시민들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나라 황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요거예요. 새로운 군대, 강력한 군대를 양성해서 청나라 황실을 중심으로 한 전제군주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안 지켜요. 의회 개설 안 하고 입헌군주제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표를 통해 자의국을 개설하고 입헌군주제를 하겠다라는 이거를 계속 미뤄요. 준비가 안 됐다 해서 투표를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의회 개설을 계속 미루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15년까지 미뤄요. 준비가 안 됐다고. 이러니까 입헌파는 희망을 잃죠. 아, 이거 안 되는 거였구나. 청나라를 믿은 우리가 바보구나. 이래서 입헌파는 힘이 약해지고 누가 힘이 강해집니까? 혁명파가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거 봐라. 걔 노답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제 혁명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혁명파의 힘이 강해지고 결국 신의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선생님과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의화단운동, 광서신정까지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신의 혁명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료들 제가 정말 매번 강조하죠. 다 꼼꼼하게 읽어 보셔야 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